첫 시간이니까 약간 짧게 사회 과목 좀 OT를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1학기 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안 쳤죠. 2학기 때도 시험을 치다가 그게 사회 역사잖아. 사회 역사. 이걸 너네가 언제까지 보냐면 고3 때까지 봅니다. 계속. 특히나 너네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 이후죠. 너네가 올라갈 때는 22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고1부터 통합사회가 수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경제라든가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정치와 법이라든가 이런 따로따로 있는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과 과목들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2개를 9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응시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한국사랑 세계사를 배우는데 한국사, 세계사는 내년에 배울 거예요. 중2 때 배웁니다. 한국사는 중3 때 배워요. 근데 세계사는 여기 들어가요. 9개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네가 수능 시험에서 따로 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세계사는 요 안에 거의 안 들어가. 사회과 과목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면 시험을 칠 일이 있을 텐데 그거 아니라면 시험 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2 때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해야지 내년에. 근데 얘네는 너네가 수능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고1 때 내가 가르치고 있거든. 다 까먹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내용이 똑같아. 근데 너가 만약에 2년 후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번 내가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나겠지. 그것만 해도 된다. 이해가니? 원래 처음 완전 새롭게 배우는 거랑 한번 했던 거를 다시 되새긴 거랑은 그 볼륨이 다르단 말이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수업을 2번 듣는 개념이니까. 왜냐면은 이거 3학년 때도 중3 때도 배우고 중1 때 나눠져 있거든. 4, 1, 2란 말이야. 요거는 중1 때 배우고 중3 때 배우고 요거는 중2 때 배우고 중3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사회과가 조금 힘들어거든. 사회랑 역사랑 같이 봐야 돼가지고. 근데 여기든 한번 이렇게 수업을 쭉 들어놓고 다음에 하면은 왜냐면 고1 때 이거 똑같이 가거든요. 중학교에 했던 내용이 고1 통합사에 다 들어가 있어. 한국사도 범위가 좀 비중이 달라지긴 하지만 범위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중3 때 빡세게 해놓으면은 고1 때까지 계속 쉬운 거지. 그리고 요거는 수능이 상대평가로 들어가요. 요거는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왜 이걸 또 따로 해야 되냐면은 내신은 둘 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수시 정치가 뭔 차이인지는 알죠? 모르니? 아니 내신으로 가는 거랑 수능 봐서 가는 이게 둘 다 최저 등급이 있고 그 정시로 뽑는데도 내신 비중이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좀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 봐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신으로 가는 거는 얘네 둘이가 전부 다 상대평가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 자체는 원래 사회과 과목이 좀 그래. 문제 자체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이해하는 게. 과학보다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는 안 어렵거든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왜? 어쨌든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그래 대학에서 좋은 좀 등급 높은 애들 뽑지. 가장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때 문제 좀 하루 애들 요 정도 풀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쉽게 냈다가 1등급이 없어서 가지고 막 엄청 어렵고요. 막 그래. 사회가. 이해가지?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시수가 다 달라요. 시수가. 주로 대학에서 보는 이제 상대평가 과목이 국영수사과잖아.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일주일당 몇 교시가 편성되는 것 따라 비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교는 국영수가 4시수예요. 그리고 국영수는 좀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너네가 이제 영수 전문학원 이런 거는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이것들이 이제 주요 과목이라서 이제 제일 바뀌는 거 기억나죠? 제1권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국영수 위주로 하잖아. 너네는 아니구나. 고등학교 영상에 가서. 그래도 막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회랑 역사가 둘 다 3시수예요. 거기는 3시수 혹은 4시수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은 얘네보다 비중이 작긴 한데 얘네들 같이 보면은 1.5배라고. 근데 내신을 위주로 한다고 공부를 해서 수시로 갈 거라고 한다면은 국영수보다 1.5배로 사회 역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애들이 피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어차피 그 총 등급까지 한단 말이에요. 총 등급. 총 등급. 그래서 총 최종 등급 합산 등급 평균된 거 가지고 대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볼 건데 얘네가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 근데 거의 비슷하잖아 사실. 그리고 심지어 학교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산고 뭐 이런 학교, 뭐 성수 뭐 이런 학교는 사회가 영어가 뭐 비중이 좀 작고 사회가 사실수도 있고 역사가 사실수도 있고 국어가 상실수인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일반적인데 좀 학교마다 이게 편차치를 다르게 알 수 있거든. 왜냐면 3에서 4시수까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국어보다 더 높게 책정된 학교도 있어. 근데 애들이 이거는 약간 주요국가 뭐 혼자 하기 어렵고 얘는 사실 혼자 할 수 있거든.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막 비중을 들이고 여기는 시간을 거의 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그만큼 애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점수 따기 힘들어. 이해가니? 근데 여기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혼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냥 비중으로만 따져도 여기는 4분의 3의 비중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의 4분의 3을 공부를 사회에 안 하죠.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리고 국어의 1.5배를 사회 역사 합쳐서 안 한단 말이야 아무도. 근데 이거는 약간 총 등급으로 따지면은 약간 조금 비중을 좀 잘못한 거지. 여기는 오히려 점수 따기가 더 쉬운데 여기서 한 5점 올릴 거 여기는 10점, 15점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거만 시간 투자만 좀 더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니? 그래서 결론은 사회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자예요. 왜? 너네가 내신으로 대학을 갈 거면 수시로 대학을 갈 거면은 결국은 요거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혀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가성비 과목이죠. 어떻게 보면 딴 애들 다 안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네는 아직 역사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하고 안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 하고. 근데 개념은 약간 이래. 그러니까 대충 느낌을 알잖아. 사회와 역사 과목이 있을 때 사회과는 평균 점수가 어떻게 깔리냐면 한 5에서 70점에서 깔려요. 그러니까 일로 약간 도덕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 그냥 문장만 잘 읽어도 안 틀릴 내용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점 정도는 그냥 주는 문제야. 알고 가는 문제야. 그래서 평균점이 되게 높게 잡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등급은 갈라야 되니까 문제 꼬아서 낸 거. 개념을 알더라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 개념 자체는 안 어려운데 문제 내용이 되게 까다로운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80점, 90점 맞추기 힘들어. 이해가요? 근데 반대로 역사는 양분화돼 있어요. 여기는 중산층이 많은 거고 여기는 이제 극빈층과 극부층이 많은 거지. 중간층이 없어요. 20에서 30점을 받거나 혹은 80에서 90점을 받아요. 중간층이 없다니까 여기. 5에서 70점대가 없어. 왜 없냐면 얘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꼬아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범위 자체가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사회과 과목이 과학과 과목보다 분량 자체는 되게 작은 편이야. 그래서 그 과학 공부하다가 문과에서 도저히 이과 과목 공부 못하겠어 이러면서 문과로 막 그 도망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석탄 과목 분량이 이거밖에 안 돼? 지구과학 절반밖에 안 되네? 이러다가 공부할 때 되게 쉬운데 문제 보고 이제 삐똥을 싸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과학 분야를 분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목이 역사예요. 분량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범위 자체가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외우면 맞추고 벽이 있어. 역사는 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거든. 이 암기의 벽을 넘으면은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이거 못 넘잖아. 그러면 다 그냥 내일 깔립니다 밑에. 이해가요? 근데 이거랑 완전 다르지.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사회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왜냐면 개념 자체가 많이 없거든. 같은 시간 내가 시험 전날이다. 그러면 사회는 문제를 풀립니다. 기출 문제. 근데 역사는 내가 개념이 좀 부실해. 그럼 기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 이해가요? 같은 시간에 내가 암기가 부실하다면 그 시간에 암기를 더 해야 돼. 그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일단은 이건 내년에 볼 거고 세계사 혹시 그때 또 신청을 하면은 내년에 세계사 내용을 하는 거고 이제 2학기 동안은 계속 사회를 볼 거니까 사회 과목 얘기를 한번 요거 오케이? 짧게 오리엔테이션 했고 10분 정도
대충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도 않아요. 양도 많지도 않고. 근데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문제는 근데 여기 자체는 한국 역사는 약간 기본서 느낌이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90점 이상 받는 걸 일단 목표로 공부를 해봅시다. 첫 페이지, 10페이지 펼쳐보세요. 첫 단어는 사회화인데, 사회화. 사회화 첫번 연기. 수능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회 문화를 공부하면 엄청 빡세게 자세하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 빼고 나와가지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거든. 되게 내용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인간은 이런 말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인간은 무슨 존재? 인간은 무슨 존재? 사회적 존재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 처음 듣니?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얘기를 했잖아. 원래 원숭이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지나기 전에 네 발로 기가 생겼죠. 그때는 이제 골반이 막 이렇게 좁고 넓고 막 이런 게 지나가기 전이라서 혼자 그냥 애를 낳으면 됐대. 근데 사람으로 지나가고 나서는 직립보행하면서 골반이 좁아져가지고 애는 머리는 큰데 골반은 좁으니까 혼자 낳으면은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진화를 했대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사회를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 게 인간의 디폴트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집단을 이루니까 그 집단 안의 관습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법이나 제도 같은 게 무조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워나가는 걸 사회화라고 합니다. 첫 페이지 보자. 인간의 성장,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지식 등을 배운다. 그래서 인간은 뭐다?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갖추게 된다.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사례로 나와. 프랑스 어느 마을 있죠. 모글리잖아, 모글리, 저물도. 그래서 아무것도 막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야생소년을 발견해서 데려가서 교육을 하니까 두 발로도 걸을 수 있게 되고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걸 뭐라고 해요?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교육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집단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화는 참고로, 사회화는 좀 이따 나올 내용이지만 사회화는 모든 집단에서 평생 이루어집니다. 모든 집단에서 평생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어디든 공동체에 속해, 태어나자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또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어떤 사회에 속하게 될 건데, 그 속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사회화란 말이야. 그래서 평생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아예 무인도로 가지 않는 이상은 혼자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집단이긴 한데 집단마다 사회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봅시다. 사회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행동, 양식, 지식, 가치관 등을 배워서 외면하는 과정.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자, 기능적 두 개가 있죠. 기능에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나 혼자 대상으로는 내 개성과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라는 이 집단에서 어떤 존재를 가지는 거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라는 거를 사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 그게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줘요. 그래요. 지금은 학생이잖아, 재영이가. 학생으로서의 이 학원 안에서 수강을 듣는 사회 과목을 듣는 수강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잘 참가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사회화 과정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어른에 대한 존댓말을 써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규범, 양식 등을 익히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개인적 측면이고, 사회적 측면이라고는
이렇게 개개인을 이 사회에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이 사회에 적응했잖아. 그래서 사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하고 통합될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으면 사회가 계속 막 삐그덕삐그덕 잘 굴러가지 않겠지. 근데 이 사회의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게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여져야 얘네들이 적응해서 사회를 그대로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지, 발전. 그리고 사회의 특징은 사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모든 집단에서 발생하고 평생 지속되는 거지만 집단마다 사회와 가정 자체는 다르다. 사회마다 다른 사회화가 있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 사회의 결과가 달라지긴 한다. 그리고 평생 지속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특정 시기에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동체를 바꿔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갈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잖아. 그리고 제1학원을 끊더라도 뭐 다른 학원에 갈 수도 있잖아. 뭐 어딘가에는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성이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아무 집단으로 속하지 않고. 그리고 그럼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관들이라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는 가정이랑 학교만 지금 진하게 돼 있거든. 가정하고 학교에만 발표하나 전체. 가정, 학교. 맨날 나오는 선지가 가정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 밑줄. 가장 기초. 태어나면서부터죠.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집에서 먼저 가르쳐 주잖아. 가정교육을 받잖아. 뭐 젓가락질 한다든가 뭐 식사 예절이라든가 뭐 언제 뭐 자야 되고 뭐 어떻게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거를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 생활 습관, 언어 예절 이런 거는 그냥 한국어도 집에서 처음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배우는 거. 그래서 뭐 가치관 형성에 인성 및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주 나오고요. 또래 집단에 알고만 있으세요. 또래 집단은 친구 처음에 어렸을 때 만드는 친구 같은 거야. 지금 너네 뭐 학원 무슨 학교였지? 광희중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막 친하게 지내고 하잖아. 그게 또래 집단이에요. 그 시기에 같은 시기의 정서라든가 뭐 배경이라든가 혹은 뭐 소속돼 있는 집단을 공유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또래 집단이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가 또래겠죠. 또래 집단. 얘는 특히나 아까는 가정을 키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었고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들이 영향이 크거든요. 지금 뭐 선생님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사실 머리 막 한 개 흘리잖아요.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건 뭐야? 너네 친구들 사이의 평판이라거나 서로 뭐 얘기하는 그런 정보들인 거지. 그래서 청소년기의 영향이 크다. 이게 또래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밑줄 주세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라 그래?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지금 아까 말했던 또래 집단이랑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긴 거죠. 가정이나 또래 집단 같은 거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같은 건 어때? 교육이야. 교육. 목적이 애들을 사회화 시키려고 만든 기관이에요.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 사회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해요. 그거만 뭐 자주 나오고 밑에 직장이나 대중매체 이런 거는 직장은 일하기 위해 모인 거지. 직장은 보통 돈 벌려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잖아. 제1학원. 돈 벌려고 왔단 말이야. 근데 사회화 기능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학교는 뭐라고?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육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학원도 그 학교랑 비슷하겠네. 그 사회화 자체의 목적이 있긴 하죠. 하지만 성적 자체의 목적이 있네. 성적 향상이 더 기대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른 목적이 있긴 하지만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화의 기능도 한다고. 내가 이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뭐 제1학원에 대해서는 뭐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뭐 기말 뭐 학생별로 상담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시험 문제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와서 배운단 말이야.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자체가 다 사회화 과정이야.
또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만 미주가 두 번째 거. 알죠? 대중매체가 뭔지.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TV, 인터넷 이런 거. 특히나 요새 뭐 영향이 커지고 있어? 스마트폰. 그렇지. 스마트폰은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방송,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영향이 좀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사회화 기관이나 대중매체도. 그리고 오른쪽 다음 페이지. 이것도 시기별 사회화 내용 이것만 보자. 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여기 틀릴 내용은 아니라서. 유아기는 언어와 기초적인 생활 습관 밑줄. 유아기는 언어와 기초적인 생활 습관. 유아기 하겠죠. 네, 공동체 의식이나 규범. 아동기 하겠죠. 공동체 의식이나 규범. 청소년기 학교에서 청소년기가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 규범, 가치관 등을 학습. 자, 성인기는 직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 같은 걸 학습한다. 직장. 노년기는 새롭게 경제활동 혹은 여가를 즐긴다. 이거는 뭐 종종 나오긴 하는데 틀릴 내용은 아니라서 읽어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11페이지. 자, 아까는 사회화로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이 사회화야. 근데 내가 이 집단을 이탈하고 다른 집단으로 가요. 그러면 이 집단이 이전 집단이 그 사회화된 그런 관습이나 규율 같은 걸 좀 까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탈사회화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사회문화 과정이 옛날에만 나왔는데 내가 군대에서 딱 전역했잖아. 전역하면은 군대 안에서는 뭐 재영아, 나도 재영이니까 재영하면 뭐 사준대 뭐 누구 몇 번 장재영 뭐 이런단 말이야. 손 들고 얘기해야 돼. 관등 성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대학에 딱 와가지고 교수님이 나를 재영아 불렀어. 재영아 불렀는데 내가 이제 군대 걸 별 까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불렀는데 네 뭐 사중대 몇 학년 뭐 장재영 이러면은 애들이 막 여기서 깔깔 먹는단 말이야. 제 사회화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해하니?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으면 이쪽 집단에 다시 적응을 해야 돼. 그걸 제4회화라고 합니다. 자, 제4회화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목적으로 지식, 기술, 가치 등의 생활 양식 등을 배우는 게 제4회화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제4회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을까 작아지고 있을까? 제4회의 중요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나이긴 한데 보지 말고 그냥 느낌상 제4회화는 중요성이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비율이 좀 늘어났잖아 옛날보다. 옛날에는 농부가 뭐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 농사 지은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농부예요. 이해가니? 근데 지금은 나도 예전에 다른 일 하다가 지금 학원 강사가 된 거거든. 그래서 뭐 그 일 하다가 여기 일하고 막 이러면은 학원 강사 일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제4회화 과정이에요. 제4회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지. 변화가 따라가려면 내가 새로운 집단에 적응을 하려면은 제4회화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빠른 속도로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제4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네. 카드 가져온 사람 혹시 2명 더 왔나요? 한 명 안 왔어요. 구재영 학생만 등원했습니다. 출석을 죄송해요. 구재영 네네, 혼자 등원했습니다. 밑에 보면 제4회화는 직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술, 지식을 배우는 거 혹은 새로운 정보 통신을 배우는 거,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3번 봅시다. 생생 자료에 제4회화 사례인데 회사원인 가을 씨가 이직한 직장에 사용되는 결제 양식 작성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다. 왜?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결제 양식이 달랐던 거지. 이전에는 뭐 이렇게 결제 라인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뭐 문서로 제출하고 서명을 받으면 돼요 이랬는데 지금 새로 온 데는 다 정산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결제를 받는 거를 새롭게 익혀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리고 아래쪽에 나우미는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구입하신 전자기기 사용법을 익히기에 평생 교육에서 들은 디지털 매체 교육을 들으신다. 할아버지가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거지. 할아버지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썼단 말이야.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하는
거를 배우는 게 제4회화예요. 괜찮죠? 그리고 밑에 청소년기 사회화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아 근데 자료 5번에 이거만 보고 가자 먼저. 청소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 너네 때잖아. 청소년기.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봤으니까 무슨 뜻이야? 질풍노도. 거센 바람. 분노한 파도예요. 질풍노도. 파도도자 써가지고. 그래서 매서운 바람과 거센 물결. 그래서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시기다. 이게 중2 되면 애들이 계속 중2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밑에 제2의 반항기구이니까 제2의 반항기. 이런 표현이 청소년기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2의 반항기. 제1의 반항기는 2에서 7세 무렵이라고 해요. 그래서 2살에서 7살 때 이제 처음으로 뇌라는 게 생기잖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애들이. 이전에 그냥 뭐 본능에 따라 살다가 자기가 생각이 생기니까 엄마가 이거 하자 해도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시기래. 그래서 제1의 반항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중2병에 걸리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아 싫어, 그거는 나랑 맞지 않아 이러면서 엄마가 뭔데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해 말하면서 그게 이제 중2병 걸리는 시기죠. 그래서 제2의 반항기. 그렇지? 그리고 밑에 주변인의 시기라는 것도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특징이야. 아동과 성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아동은 아까 말했던 그 2에서 7세까지고 이제 성인은 18세 이상이잖아. 자기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고, 너네는 그 주변에서 여기 느끼지 못하고 여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주변인의 시기.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유기인데 이유기는 이게 전유자를 씁니다. 젖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젖 먹는 시기부터. 육체적 이유기는 3살에서 4살가량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이제 엄마 젖 먹다가 그거를 안 먹게 되는 시기가 3살, 4살 때잖아. 근데 뭐예요? 심리적 이유기. 어리광 부리는 나이가 지나는 시기야.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한테 막 엄마 다 해줘 하다가 이제 막 반항하고 그런 시기라고. 그래서 심리적 이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적 이유기에서 좀 더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자, 왼쪽에 자, 청소년기 의미와 특징 읽어봐 봅시다. 과도기라는 것도 밑줄 꺼내서 과도기. 청소년기에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말이 나왔죠. 과도기는 중간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과도기.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는 과도기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변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밑에 좀 나와있긴 한데 속속 용어에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를 말합니다. 혹시 그 만화책이나 뭐 웹툰이나 뭐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읽니? 안 읽니? 요새 애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나 때도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영상 매체 이런 게 많이 없어.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나는 중학교 때 만화책이랑 콘텐츠를 존나 많이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은 물론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수학은 2등도 떨어지고 국어는 1등도 모르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사회를 좀 잘 알려면 역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역사는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리는 거라서. 근데 사회는 기본적으로 좀 문해력이 필요해요. 단어 같은 걸 좀 잘 알아야 되고 사실은 좀 이 교과서 용어들이 20, 30년 전에 쓰던 용어들이라서 지금 너네가 쓰는 일상 용어랑 좀 많이 달라. 근데 그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근데 문제를 계속 많이 풀다 보면 뭐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문해력이 딸리면은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냥 뭐든 많이 풀다 보면 이 체에 걸리잖아. 그 물에 낚이겠지. 뭐든 단어든 어떤 거든. 모를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가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간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과도기다. 아래쪽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징 봅시다. 신체적 특징은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늘어난다. 이런 거. 그래서 뭐 남자애들은 변성기 오고 키 커지고 여자애들은 뭐 이런 몸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특징은 외모, 이성 뭐 이런 거, 감정 기복 심하고 읽어만 본다 이거는 안 어려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사회 기존 질서나 가치에 반발하게 한다 이런 거. 그 중2병이죠. 중2병이 시계 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인지적 특징은 인지적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내가 인지한다 뭐 이런 거 용어를 아니? 인지하는 거야. 인지적 특징을 말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
지적 능력이 높아져서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미래나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일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모방하기도 한다. 이런 게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넘어가고 밑에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밑줄 맞거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자아 정체성이다. 내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은.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은 아까 말했던 그 여러 사회와 기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든가 또래 집단이라든가 대중매체 이러한 다양한 유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은 성인이 된 이후의 나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나 뭐 청소년기, 아동기 이런 때가 처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존재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중학교 때 나는 역사학과를 중학교 때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이러고 있잖아요. 역사학과를 실제로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의 이제 평생 이 시기가 너의 평생 삶을 결정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아정체성 형성이 중요하고 이게 막 이때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뭐 대인기피증 걸리고 막 사회 부정문자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때 되게 사회나 부정적인 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중요한 시기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 밑에 나와 있는 거 자기 존중이라든가 주체적 인식이라든가 미래 삶 준비 같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 1번만 보고 넘어가자.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한 노력에서 연극제에 출품하기 위한 연극을 만들었는데 연극의 흥미를 느끼게 되고 연극 연출가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래서 다양한 연극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연극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된 거지.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하면서 나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네요. 꿈이 있으니까 어떤 뭐 되고 싶어? 고3까지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 애들이 대부분 꿈이 없고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대체로 그렇지 사실. 뭐 경험해 본 게 많이 없는데 뭐가 나한테 적성이 맞고 뭐가 적성이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근데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전공이랑 맞춰가지고 일하는 사람 되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어쨌든 내 전공 따라 이게 평생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일정 부분. 근데 그 평생 미치는 영향이 전공을 결정하는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동안 다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 생각은 좀 그래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20살 이후부터는 뭔가 적성에 맞춰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를 원하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뭐 차차 찾아갑시다 차차. 나도 이제 중학교 때 수업 들으면서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재밌네 이래가지고 역사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수업 들으면서 뭐가 좀 적성이 맞고 어떤 게 흥미가 있는지 찾아가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문제는 몇 개만 풀자. 13쪽에 2번 5번 9번 14번 딱 봅시다. 2번 5번 9번 14번 2번 6번 9번 10 아니 뭐야 2번 4번 보자. 2번 4번 9번 14번 4개만 보세요. 시간도 많이 없고 헷갈리고 여름 특강은 2학기 점검이라서 문제를 다 풀진 않습니다. 자 6번 기억에 들어갈 유머. 일단 단만 볼게요. 2번에 5번 4번에 4번 4번이요? 4번에 4번이요. 잘못 연결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일단 보고 가서 4번에 자, 사회의 기능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나눈다. 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내가 이 집단에 제1학원이 적응하는 과정이잖아. 시간도 뭐 1교시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 전까지 등원을 해야 돼.
10시까지 이제 뭐 남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10시에 차 타고 퇴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제일하고 학생이다. 그리고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 정체성 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화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잖아. 이해가요? 내가 제일하고 학생이라는 거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사회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사회 통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 개인 개인들이 다 적응하고 잘 사회화가 되어야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잘 살아야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한다. 개인적 측면입니다. 행동 양식 습득. 개인이다, 개인. 알겠니? 그 사회적 차원은 그 사회 통합 정도만 개념이 나와요. 요거는 조금 더 개인적인 거죠. 행동 양식 습득 같은 거. 사회 구성원들이 한 사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도 사회적 측면이에요. 괜찮니? 넘어가고 9번에 3번, 14번에 5번. 9번만 봅시다. 14번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다음 어떤 학생이 작성한 OX 문제의 답안지야. 학교는 비공식적인 사회기관에 나간다. 맞니? 공식적 사회기관이었어. 직장은 청소년기의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은 언제예요? 성인기야, 성인기. 청소년기는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학교랑 또래 집단. 학교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는 또래 집단으로 나오죠.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 청소년기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이고, 대중단체는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맞니? 네. 그치. 현대사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가정은 기본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영향을 미친다. 맞니?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가정은 무슨 기관이라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라는 표현을 나왔어요. 가정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괜찮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10번만 풀고 끝냅시다. 10번.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화입니다. 자, 유아기 가는 무슨 시기일까? 청소년기 전에.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청소년기에 가기 전에 유아기가 이탈하는 시기죠. 아동기에는 어떤 사회화가 이루어질까? 밑에서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언어와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학습하는 거. 무슨 시기? 언어와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학습한다. 요게 아동기야. 아동기. 그러니까 1번은 유아기네. 유아기.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니까. 유아기에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학습하고요. 새롭게 경제생활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거 어때요? 2번은 노년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퇴하고 나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그런 거죠. 자,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 규범 학습 언제일까? 학교에서 청소년기야. 그래서 가 이후겠죠. 4번 직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거. 직장이니까 언제? 성인이겠죠. 성인기. 자, 5번 또래 집단과의 논의, 규칙, 질서. 이게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입니다. 5분만 있다 합시다. 저희 시간이니까. 자, 16페이지에 사회적 지위 봅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소개할 때 내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위예요. 지위. 그걸 위치, 이게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 위치에 이 지위에 두 개 있는 기속 지위가 있고 성취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유속 지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다. 성취 지위는 피할 수 있는 거다. 뭔 얘기냐면은, 자, 기속지위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진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누군가의 아들이다. 그럼 성취주의일까, 기속주의일까?
귀속지위야. 피할 수 없죠. 내가 아들로 태어난 거를 딸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지? 내 어머니 혹은 아버지 이건 귀속지위야, 성취지위야. 성취지위야, 성취지위.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머니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결혼 안 하면 되잖아. 애 안 낳으면 되잖아. 이해가요? 응.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성취지위야. 이해가요? 한국인은 한국인은 태어날 때 귀속지위죠. 귀속지위.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학생이다 이런 거. 학생은 귀속지위요, 성취지위요? 학생? 성취지위요, 성취지위. 내가 태어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학생을 안 할 수도 있죠. 응급교육이긴 한데 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환자 이런 거. 환자는 뭘까? 환자. 성취지위가 성취지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피할 수 있는 거잖아.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니? 보면 뭐 사형수야. 사형수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물어낸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강제로 만든 거잖아. 그것도 성취주의가 귀속주의가 사형수. 그것도 성취주의야. 성취주의. 피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사형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니? 환자나 사형수나 이런 거는 비록 내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만 내가 성취해낸 게 아니지만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그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거는 성취주의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기속지위,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생, 연예인 이런 거는 성취지위에 속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 제4외화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진다, 안 중요하다? 제4외화. 제4외화는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랬지. 기속주의랑 성취주의 중에 오늘날에 더 중요해지는 건 뭘까요? 보지 말고 오늘날 기속주의랑 성취주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까? 성취주의야, 성취주의. 이런 거는 뭐냐면 기속주의는 뭐냐면 신분 같은 거, 신분. 태어나면서 내가 양반이고, 내가 노비고, 천민이고. 옛날에는 내 신분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이해가니?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훨씬 더 컸던 시기예요. 전근대 신분제 사회였잖아.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사업 잘해가지고 100만 정도 될 수 있잖아. 이해가니?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완화되는 시기라고. 뭐가 더 중요하면 성취주의가 더 중요하고. 이해가니?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속주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맨날 틀리로 나와요. 틀린 건지입니다. 성취주의 영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기속주의의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는 성취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사회적 지위는 하나만 가지는 걸까? 여러 개 가지는 걸까? 여러 개 가지고. 너는 너네 부모님의 딸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동시에 제1학원 수강생으로서의 제1학원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잖아. 학교는 무슨 중학교라고? 대경중? 광희중? 광희중 1학년이라는 또 지위도 가지는 거잖아. 여러 지위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올 거냐면 역할 갈등이라는 거야. 역할 갈등이라는 게. 내려갑시다. 사회적 역할. 자, 지위랑 역할을 구분해야 돼. 역할은 뭐냐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이해가니? 역할은 학생이라면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이런 게 기대된단 말이야. 이게 역할이야, 역할.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역할입니다. 구분해라. 애들이 역할이랑 지위가 많이 헷갈려서 틀려와요. 이해가지?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할 거다. 이런 게 기대되는 거고, 밑에 사회적 역할은 역할 행동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상소감회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수상소감회 하면서 배우들이 자기 배역에 맡아가지고 되게 연기를 잘해서 상을 타잖아. 그러면 저는 제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야. 왜? 제 주어진 역할 행동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요 사회 개념으로는. 이해가니?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고 실제로 내가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만약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학생으로서의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니까. 근데 실제로 역할 행동은 어떨 수 있어? 역할 행동은 뭐 졸거나 수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업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역할 행동은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역할 행동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역사적 시기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칭찬,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난이나 처벌과 같은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역할이고 밑에 자,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역할도 다른 거죠. 내가 이 지위에 너는 딸로서 기대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께 효대를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뭐 반말 찍찍하면 안 되고 용돈 받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막 용돈 더 달라 떼쓰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과 또 제일하고 수강생으로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죠. 이해가니?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께 뭐 어머니 생신이라서 케이크를 사 드려야 되기도 한데 동시에 학원 수업도 늦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충돌할 때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역할 갈등이라고 해요. 개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 역할 갈등은 오늘날에 더 심해지고 있을까? 안 심해지고 있을까? 심해지고 있었겠죠. 개인이 맡은 지위가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해집니다. 자, 한 개인이 가지는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할 때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있네. 직장인 부모가 아픈 아이를 돌보아야 할지 업무를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걸 역할 갈등이라고 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또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충돌하는 거지. 애를 보는 건 어머니 역할인데 또 직장 시간에 근무 시간 내에 이탈하지 않고 근무를 잘 보는 것도 직장인으로서 역할이잖아. 그 두 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역할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성취지위랑 비성취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질까? 성취지위. 그리고 아까 그 제4외화는 오늘날 중요해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제4외화 증가하고 있다, 제4외화는. 그리고 여기도 역할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거야. 다 나오는 성질들입니다. 자, 역할 갈등의 문제점은 역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서적 불안이나 사회 혼란까지 나올 수 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겠죠. 자, 역할 갈등의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에서는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게 더 자주 나온다.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 거. 개인적 차원에서 역할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서 갈등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둘 이상을 동시에 못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애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잖아. 애 건강이 더 중요하면 직장인이 하루 휴가 내야지. 저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직장 업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찬을 입고 와가지고 봐야 될 거고. 혹은 뭐 직장이 너무 중요해. 애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집에 갈 때까지는 뭐 좀 버텨라 이러고 해놓고 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퇴근 칼퇴하는 거죠. 이해가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고 아래쪽에 역할 갈등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찾는 다양한 정책 제도를 마련한다. 이게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입니다. 정책 제도. 이가 사회적 차원이죠. 사례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자료 참고 봅시다. 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게 될 수 있겠지. 자, 두 개가 뭐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 애를 낳으니까 육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로의 역할이랑 직장인으로서 맞벌이하고 애를 보기가 힘들지.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충돌하는 거죠. 역할 갈등이다.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준다고?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까지는 다 주시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잠깐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애 조금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끝나면 애들이 뭐 집에 가고 그러면 이제 일 육아하는 거 충돌하는 게 조금 완화되겠죠. 이해가니? 이런 걸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할 갈등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 방안입니다. 이런 게 역할 갈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은 아까 말한 개인은 뭘 정한다고? 네. 개인은 아까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뭘 정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걸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제도나 법 같은 거를 확충해준다. 이런 거. 넓혀준다.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문제 4번, 7번만 풀어봅시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문제만 두개 풀어보자. 4번, 7번. 됐니?
4번의 답 2번. 보자. 4번 우리 어느 중학교 학교를 나타낸 것인데 밑줄 친 기후 이유에 대한 설명. 부모님이네. 부모님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입니까? 부모님은 성취지위랬어, 귀속지위랬어. 부모님이 되는 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귀속지위야, 성취지위야? 성, 성취지위란 말이야. 근데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는 기술, 귀속지위야. 그래서 부모님은 성취지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선생님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지위가 뭐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지위는 뭐라고 해요? 성, 성취지위죠. 그래서 2번이 성취지위인데 선생님도 성취지위죠.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친구는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얻게 되는 지위 맞습니까? 친구는 성취지위일까요? 귀속지위일까요? 친구. 친구는 친구가 되는 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뭐야? 성취지위야, 귀속지위야? 성취, 성취지위란 말이야. 이 구분이 좀 되니? 아니, 아니요. 아니,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없고를 생각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피할 수 있어, 없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딸인 거는 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맞아? 딸. 아니잖아. 반드시 태어나면서부터 딸이잖아. 이해가니? 근데 엄마는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엄마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네, 친구는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잖아. 그럼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라고? 성취, 성취지위야. 이제 알겠니? 네, 네. 그래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얻게 되는 지위가 아니라 개인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지위죠. 친구라는 것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지? 네, 자, 누나는 성취지위 맞아요? 누나? 내가 누나가 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없죠. 피할 수 없잖아. 이게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나는 어쩔 수 없이 누나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성취지위가 아니라 기속지위고, 자, 리을은 기읍과 같은 유형의 지위다. 자, 누나랑 부모님은 다르지. 누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거잖아. 내 의지랑 상관없이 가지는 거잖아. 네, 근데 부모님은 내 성취지위니까 부모님은 노력해서 얻는 거니까 다른 유형의 지위죠. 누나는 귀속지위, 부모님은 성취지위.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유형의 지위인 거지. 이해가니? 네. 7번은 5번. 7번이요. 아, 6번, 7번 풀지 않아. 6번도 6번에 5번. 괜찮니 이거? 네, 7번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역할이랑 지위만 구분하면 돼. 역할이 뭐라 그랬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행동 양식이야, 행동 양식. 그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역할 행동이야, 역할 행동. 그 세 개를 구분해라. 지위는 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지위고, 그다음에 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그 기대되는 행동을 뭐라 그래? 행동 양식을 뭐라 그래? 그걸 역할이라고 그래. 이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 걸 뭐라 그래? 역할 행동이라고 그래. 네, 세 개 다 구분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라고? 지위, 지위. 그렇지. 기속지위랑 성취지위 그겁니다. 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뭐라 그래? 역할.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걸 뭐라 그래? 역할 행동입니다. 세 개를 구분하세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내면 애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틀린단 말이야. 용어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문제, 2학기 때 개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2학기 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회집단. 딱 봐도 뭔가 분류가 많아 보이죠? 뭐 배웠어요. 배웠어? 언제 배웠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벌써 여기 진도가 나가니? 쌤이 너무 이렇게 여기가 데려갔대요. 씨, 너 2학기 때 학교 수업 진도 어디 나가니? 그죠? 몰라? 시험을 이거 치나? 네, 이것도 참? 실, 치겠지 아마. 근데 이게 2학기 범위긴 하니까 너네 시험 치는 거를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시험도 안 치는데 지금 이렇게 이빨 수업할 필요 없잖아. 일단은 오늘 이거 하고 학교 방학했니?
네. 내일 했다. 씨.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시험 보면 물어봐. 2학기 때 시험 어디 칠 거냐고. 네. 뭐 안 배우는데 쓸데없는데 수업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일단은 합시다. 네. 그럼 배웠으니까 2학기 때 시험은 안 쳤죠 여기. 시험은 안 쳤죠. 1학기 때. 네. 1학기 때 시험 안 쳤으면 2학기 때 시험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배웁니다. 맞죠? 사회 집단인데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들이 다 사회 집단입니다. 그냥 둘 이상 모여 있으면 다 사회 집단이에요. 자, 개인과 사회 집단과의 관계인데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고 오른쪽 자료 1번에 사회 집단인 거 아닌 거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 집단인 거 아닌 거. 자, 사회 집단 다시 돌아가서 1번에 그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칼럼 아니라고 안 나옵니다. 진하게 색칠된 게 있거든.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요. 첫 번째. 둘 이상의 사람에다가 1 동그라미 1 해가지고 1 써서 사회 집단이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2번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2번 소속감. 그다음에 3번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이게 집단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유 콘서트에 갔어. 아이유 콘서트에 참가한 관중들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뭐가 빠져 있을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빠져 있어. 이해가니?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내가 이 아이유 관중이라는 아이유 팬이다 말하는 서로 소속감들은 있을 거 아니야. 이 관중에 한 달 속해 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지. 이 콘서트가 끝나면 다음에 또 볼 일이 없잖아.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이 없잖아. 이해가죠? 근데 아이유 팬클럽, 그래서 공식 팬클럽이야. 여기 속해가지고 매달 뭐 굿즈 사고 막 이러면서 이번에 아이유 뭐 신곡이 나왔는데 뭐 같이 굿즈 공동 구매해요 막 이러면서 상호작용도 있고 이럴 때는 사회 집단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니? 네. 버스 승객 뭐야? 버스 승객 사회 집단일까 아닌가? 아니야. 자전거 동호회 집단일까 아닌가? 맞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1번 사회 집단인 거는 자전거 동호회 둘 이상의 소속감을 가진 상호작용하는 집단이 사회 집단이야. 근데 버스에 타는 승객 같은 거는 잠깐 있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사회 집단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온다. 사회 집단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왼쪽 다시 돌아가서 밑에 개인과 사회 집단인데 사회 집단은 뭐죠? 개인은 그냥 요 안에서 사회화되면서 뭐 자아를 실현한다, 자아 정체성을 갖는다 뭐 이런 거고, 사회 집단이 개인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인에 의해서 규범이나 성격이 변하게 한다도 알아둬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개인만, 그러니까 사회만 개인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개인은 그냥 무기력하게 사회에 끌려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거지. 왜? 상호작용하니까.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렵다. 애들이 개념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외웁시다. 이게 순서대로 좀 외우면 암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암기하는 것 중에 그래데이션 식으로, 그라데이션 방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암기하면 잘 되거든.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 할 때 조금 좁다, 넓다, 그 다음 넓다고 가장 넓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뭐 개인, 사회, 집단으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개인, 뭐 집단, 사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뭐구나, 집단적 차원에서 뭐구나, 국가적 차원에서 뭐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암기가 좀 잘 돼요. 그냥 막 생으로 외우는 겁니다. 순서 없이. 이해가니? 또 뭐 시간 순으로 외울 때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나열된 정보들을 이게 제일 처음에 이걸 하겠구나.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잖아. 네가 좀 이제 암기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된단 말이야. 여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봅시다. 손으로 이렇게 집단을 만들면 관계를 맺는 거잖아. 사회 집단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먼저 접촉을 한다. 손끝으로. 이거 그림 알지? 천지창조. 천지창조 하듯이 손끝으로 서로 접촉을 먼저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몸으로. 촉각. 이해하니? 그 다음에는 머리로. 의지. 그 다음에 소속감, 감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접촉 방식이에요. 접촉 방식. 손으로 접촉한다. 접촉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지고 머리로 먼저 갑니다. 결합 의지예요. 결합 의지. 세 번째로
이렇게 머리에서 딱 타고 내려가지고 마음까지 가는 거야. 소속감이야. 다시 뭐라고?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사회 집단을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학자들이 다 달라. 소속감은 썸너라는 사람이고, 그 1차 접촉 방식은 뭐 쿨리라는 사람이고, 결합의지 테니스 이런 사람들 있거든. 알 필요 없는데 학자들이 나는 사회 집단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어라면서 세 명이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빡치죠. 빡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얘를 나눈 것 따라 이 어떤 기준에는 어떻게 나누고 여기는 뭐가 그걸 다 외워야 돼. 사실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애들 원래 힘들어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뭐라고? 처음에 접촉 방식, 그 다음 머리니까 결합의지. 요거를 좀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모든 사회문화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중학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구성원들의 접촉 방식에 따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회가 밑에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속한 집단은 결합의지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는 이게 구체적으로 암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특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선지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 여기를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다 외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 별표 천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 하나 쳤지. 여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뭐라고? 분류 방식이 뭐라고? 접촉 방식.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접촉 방식 다음에 머리. 결합의지. 그 다음에 가슴. 소속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집단에 이건 내 집단이야. 우리 집단, 그들 집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 집단, 우리 집단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내 집단이고 아니고 따라 달리는 거. 요 접촉 방식은 1차 집단이. 요 외웁시다. 지금 하면서 처음 기준이 뭐라고? 기준 세 개가 뭐라고? 처음에 접촉 방식입니다. 이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을 나눈 거예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2차.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이 뭐라고? 결합이지. 한번 했으면 다 알겠네. 학교 수업 한번 했다면. 아니, 몰라요? 네. 결합의지에 따라 뭘로 나눠요? 공동사회나 이익사회로 나눕니다. 마지막 그게 뭐야? 마지막 그 기준이 뭐야? 분류 기준이야. 소속감이야.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과 외 집단은 나눕니다. 오케이? 이거 다 외우고 갈 거야. 오늘 이거는 다 외우고 오늘 이것만 다 외워도 성공했다. 진짜로 오늘은. 자, 내 집단, 외 집단은 그 밑에 써있죠. 우리 집단, 그들 집단으로 나와있고, 자, 1차 집단에는 1차 집단 이렇게 나와있는데 1차 집단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애들을 봐봅시다. 친한 애들 옆에다 쓰세요. 1차 집단 하면 얘네들이 어떤 집단인지 모르잖아. 친한 애들이 1차 집단이었고요. 2차 집단은 무슨 애들이겠니? 안 친한 애들이야. 알긴 알지. 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소속감을 지닌 집단이라고. 그래서 알긴 아는데 안 친한 애들이지. 안 친한 애들. 친목 도모가 목적이 아닌 애들. 얘네는 친목 도모가 목적인 애들. 이해가니? 자, 공동사회는 뭐라고 쓰냐면은 저절로 생김이라고 씁시다. 저절로 생김. 이익사회는 일부러 만들라고 씁시다. 일부러 만들. 내 집단, 내 집단은 그냥 우리 집단, 그들 집단 하면 돼. 옆에 밑에 나와있죠. 네. 이 기준이 많잖아. 굉장히 헷갈려요. 실제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한단 말이야. 괜찮겠니? 공동사회는 그러니까 이익사회는 인간만 만드는 겁니다. 공동사회는 동물들도 만드는 게 공동사회고, 이익사회는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야. 회사 뭐야? 회사 동물들도 만들어요. 회사를 안 만들지. 그래서 이익사회야. 회사의 목적은 뭔데? 돈 버는 거죠. 이윤 치고잖아. 이윤 치고. 그냥 직장인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회사 자체의 목적은 이제 최대한 이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돈 벌고 세장님 돈 벌기 위해서 직원들 고용하고 직원들 돈 벌고 그런 거잖아. 월급 받으니까. 학교는 동물들 학교 만들어? 아니 안 만들잖아. 그럼 뭐야?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익사회. 학교의 목적은 뭔데? 공부하고. 너네들 사회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공식적 사회화가 아니잖아. 그렇죠? 공부시키는 게 목적인 거지. 너네는 사회화 되는 거고 학교 입장에서 사회화시키는 거고. 오케이? 그런 거. 그래서 동물들도 만든다. 사람만 만든다. 이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친한 애들, 가까운 거. 가족하고 또래 집단이 공동사회랑 1차 집단 공동으로 들어가는 애들. 이거 만드는 거지. 가족입니다. 가족하고 또래 집단이야. 가족하고 또래 집단은 굉장히 이제 친근한 애들이 밀접한 애들이지.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절로 생기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가족하고 또래 집단은. 그러니까 동물들도 무리 생활 하잖아. 친한 애들끼리 몰려 댕긴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은 동물들도 만드는 거야. 여기 플러스 촌락으로 나오는데 촌락. 지역사회라고 사회문화에는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나오거든. 지금 같은 뭐 서울시 이런 게 아니야. 뭐 그 서울시 뭐 무슨 동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전 시골 가면은 진짜 다 공동체 사회나 다 일을 같이 해요. 일을. 왜냐면은 뭐 농사 지으면은 다 김매기 할 때 다 이 집 김매기 다 도와주고 이 집 막 이렇게 그 추수할 때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옆집에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어떤 메뉴가 어떤 거였는지까지 서로 다 아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무리 사회 같은 개념이에요. 그 지역 사회까지 여기 포함돼요, 사실은. 여기는 근데 잘 안 나와요. 여기 촌락이라고 하는 게 표현입니다. 가족 촌락 그런 거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우고 갑니다. 15초 줄 테니까 외워라 이거. 각도 들어가고 가족 15초, 아니 30초 줄게. 30초 줄 테니까. 자, 접촉 방식에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고 결합 이집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가 있고 소속 방사나 외집단과 외집단은 나눈다. 1차 집단은 친한 애들과 2차 집단은 안 친한 애들, 공동사회에서 저절로 생기는 애들로 이익사회는 일부러 만드는 애들이다. 까지 알고 있어야 돼. 30초. 이게 어차피 시간이 많이 주면은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짧게 외우고 짧게 외우고 가는 게 맞습니다. (15초) 땡! 외웠니? 네. 자, 처음부터 해보자. 자, 사회 집단을 가르는 기준이 3개가 있었지. 네.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접촉 방식, 그렇지. 또 결합이지. 또 좋아. 접촉 방식, 접촉. 그다음에 결합이지.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뭐라지? 1차. 그렇지. 1차, 2차. 1차 집단은 어떤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했어? 친한 애들. 좋아. 2차 집단. 결합 의지에 따라서 뭘로 조리가 나왔어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렇지. 공동사회는 어떤 집단? 잠시만요. 공동사회는 저절로 그렇지. 동물들도 만드는 거죠. 이익사회는 일부러 만드는 거.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만든, 그러니까 동물들은 못 만드는 그런 집단이 그 이익사회였어요.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내용을 봅시다. 잘했어.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른 애들 막,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한데 개념만 이렇게 잡아놓고 가잖아. 네. 자, 구성은 소속감에 따른 분류인데, 두 번째 거부터 보자.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뉘죠. 구성원들이 자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입니다. 가족, 또래 집단 이런 게 들어가죠.
이해가 니? 여기 그냥 밑에 있는 촉각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 1차 집단에 친한 애들이니까. 밑에 2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 수단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입니다. 밑줄 꺼놓자. 인격적 상호작용 위에 1차 집단은 인격적 상호작용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한 애들의 뜻이야. 밑에는 형식적 수단적 상호작용 2차 집단의 밑줄. 뭔 얘기냐면 나랑 얘랑 관계를 맺는 거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해가 인격적인 상호작용이고 2차 집단은 안 친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 수단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아닌데 그냥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맺는 그런 거예요. 안 친한 관계 너랑 나랑 오늘 사실 두 번째 보긴 하지만 별로 안 친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2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니까 뭔가 너랑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 너한테 가르치려고 온 거지. 이거 자체를 위해서 온 거잖아. 이런 게 2차적, 형식적, 수단적 경로하는 거야. 괜찮아? 이제 너랑 나랑 좀 오래 보고 수업 오래 해가지고 약간 그 인격적인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담임을 맡고 담임 상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 그런 거는. 이해가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적 관계인 거죠. 2차 집단, 2차 집단. 형식적, 수단적 상황. 학교, 회사 이런 거. 그리고 사회가 정문화될수록 비중이 커진다도 밑줄. 2차 집단. 그리고 밑에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 자, 공동, 사회, 이익, 사회.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속한 집단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동물들도 있는 그런 거. 가족, 촌락 등이 속하고요. 여기 또래 집단도 들어가요. 가족, 촌락, 또래 집단 이런 거. 자, 어떤 목적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이익, 사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이게 학교나 회사 같은 거 2차 집단이기도 하고 이익,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소속감에 따른 분류, 외집단, 외집단이죠. 자,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반, 우리 학교. 그렇죠. 자, 외집단은 낯선 감정을 느끼는 집단이고 다른 반, 다른 학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없어요. 없으면 내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더라도 내가 소속감이 없으면 우리 집단은 안 치거든요. 내 집단은 안 치거든. 근데 요 단도직 이 소속감에 따른 분류에서 나오는 거는 내 집단, 외 집단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이다라서 틀린 선지로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대항전을 해. 몇 반입니까? 광희 6반이잖아. 7반이랑 반대항전을 해. 그러면은 7반은 외 집단이야, 내 집단이야? 외 집단이지. 근데 학교 대항전을 해. 광희중 옆에 무슨 학교 있냐? 무학중, 광희중이랑 무학중이랑 학교 대항전을 하잖아. 7반은 아까는 외 집단이었잖아. 학교 대항전을 할 때는 7반은 외 집단이야, 내 집단이야? 내 집단이 되는 거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집단, 외 집단과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야. 이 아까 세 개가 기준이고 준거 집단이라는 단어만 알아두면 되는데 준거 집단은 내 집단, 외 집단과 관련해서 개념 내용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행동이나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에요. 준거 집단일 때 기준이 되는 집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집단이라서 준거 집단이에요. 기준의 근거. 실제로 기준 할 때 준자랑 그 근거할 때 근거자를 써요.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집단에 속해 있는데 이 집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내 그 만족감이나 혹은 소속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서울대 가고 싶잖아. 중1들은 다 서울대 갈 수 있죠. 중1까지는. 고1까지 다 서울대거든요. 고2 때 이제 스카이로 내려가고 이제 고3 때 이제 현실을 생각하고 인서울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서울대가 내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기준은 서울대여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에 실제로 다니게 됐어. 서울대로 진학을 하게 됐어. 그럼 내 준거 집단이랑 기준 집단이랑 내가 있는 소속감이 있는 학교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내 집단이 준거 집단과 일치할 때 나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돼.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서울대에 가려고 내 기준은 저 서울대인데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인서울만 간신히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혹시 기준이랑 그 현실이랑 좀 괴리감이 떨어지는 거지. 나의 내 집단과 내 준거 집단이.
그럴 때 개인은 불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이 낮게 형성이 돼요. 이해가니? 그래서 중거집단 내용만 읽어보자.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내가 뭐 제1학원에서 뭐 R반, S반 그 나누죠. 너는 어느 반이냐? S. S반이야? 나는 S반 위에 그 뭐 S반이 제일 높은 반이야. SIP 그 가고 싶었는데 나는 S반이야. 이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막 되게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집단과 중거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괴리감이 뭐 자아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소속 집단과 일치할 경우 중거집단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을 하거나 갈등을 느끼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자, 자료 2번에 이 내용이 나오네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인데 우리반과 옆반이 반대한 경기를 할 경우 옆반은 외집단이 된다. 하지만 옆반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학교 대학 경기를 할 경우 옆반은 모두 내집단이 된다. 그래서 내집단과 외집단 지난번에 되어 있는 부분만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괜찮죠? 타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인데 차이와 차별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차이는 그냥 다르기만 하는 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른과 틀린 개념이죠. 다른 건 중에 나와 너가 차이가 있고 그냥 특색이 있는 건데 틀림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잖아.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부당한 평가를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이 같지 않고 다른 것 차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종, 성별 이런 건 다른 거죠. 근데 차별은 차이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적으로 부당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은 차별이지. 차별은 나쁜 걸로만 나와요, 개념이. 차이는 이렇게 뭐 일단 긍정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별은 사회 교과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차별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 차별과 갈등의 해결 방안은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같은 게 나옵니다. 넘어가서 여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여기는 1번, 2번 22쪽, 22쪽 1, 2, 3, 5 22쪽에 1, 2, 3, 5 그다음에 23쪽에 7번, 9번 봅시다. 봅시다.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네네 5번에 4번은 모르겠어요. 5번 4번 니은의 존재는 옆반의 존재는 기억의 결속을 약화시킨다. 별수는 뭐죠? 결속은 응집력 같은 거 반대로 해야 돼. 내가 원래 옆반이랑 싸울 때 우리 반이라는 의식이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옆반이랑 반 대항전을 해. 그러면은 갑자기 막 우리 반이 막 끈끈해지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타자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반의 존재가 우리 반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니? 네. 그래서 결속이 이어져 있는 걸 결속이라고 하거든.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7번에 2번 9번에 3번 다 맞네. 나머지 괜찮니?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